네, 이어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CJ PBN케어 홍성민 박사님께서 사료율 향상을 위한 연구, 액상 및 가공 사료 접근 방안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CJ PBN케어의 한국 마케팅 센터의 양돈 R&D 하고 있는 홍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주제할 발표는 사료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 중에 액상 사료와 가공 사료의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발표자분들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연도별의 생산성적을 한도합수 성적을 보면 19년도 대비해서 20년도에는 PSY라든가 MSY, 이후 육성률이 그래도 소폭 개선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2021년 경우에는 작년 대비 PSY 같은 경우에는 증가됐지만 오히려 MSY라든가 이후 육성률은 좀 소폭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계속 생산성은 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이후 육성률에 대한 저희가 좀 문제는 계속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후 육성률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돈 규모별로 좀 확인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래서 호당 모돈 수를 봤을 때 300도 이상에서 PSY라든가 MSY는 그래도 소폭 증가되는 추세는 보이나 특히 이후 육성률은 평균치 85%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300도 이상에서는 이후 육성률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오니 그래도 일반 사양자분들이 저희가 국내 평균 250도라고 하면 그래도 이후 육성률은 계속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올해 양돈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원가 요인을 좀 파악했습니다. 앞서 발표를 잘 해주셨었는데 저희도 어쨌든 곡물이라던가 그다음에 해상 운임, 환율,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원재료 가격이 사료의 원가 증가가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옥수수 대도박이 계속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래는 상반기까지였었는데 하반기까지 작황 시약이라던가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인도의 밀 자극 정책으로 인해 거의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밀에 대해서도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유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유소 가셨을 때 더 느끼셨을 겁니다. 휘발유라던가 어쨌든 경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어쨌든 해상 운임이라던가 저희가 원재료에 위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도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까지 인상된다라고 하면 진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1,300원까지 가는 거는 좀 같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올해 어쨌든 사료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있는 상황에서는 농가의 생산 원가가 증가는 계속 부담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생산 원가, 즉 BEP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강구책을 갖고 계실 텐데요. 일단은 생산성 개선이라던가 사료비 절감, 그 다음에 약품비 절감이라든 여러 가지 사양 관리 쪽에서의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생산성 개선은 당장의 거기보다는 장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료비 절감이가 약품비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현장에서 첨가제 부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첨가제를 좀 줄인다는 내용도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료비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가 사료를 선택할 건가 아니면 사료의 가격을 인하할 건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이제 협상을 하실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사료 단가 혹은 그런 경쟁이 심화가 될 거고 이런 부분들에 혹시라도 사료 품질이 악화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시기에 생산성을 높여서 BEP 생산 원가를 낮춰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생산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때문에 예상될 수 있는 것은 섭취량 증가라던가 출하인력 지연, FCR, 그 다음에 이후 육성률 저하, 오히려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저하된다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예상되는 결과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강구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가공과 액상 사료를 통해서
FCR이라든가 육성률, 그 다음에 사료 허실 검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2001년도부터 계속 사료 원가 상승되는 부분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사료 원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 1월 대비해서 계속 상승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료 판가 인상이랑 좀 연결이 됐었던 거고요. 요거 자료를 만들었을 때는 3월, 4월 기준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6월 달에 이제 사료비 그 옥수 대두박 영향으로 인해 크게 한 100원 정도 오를 거다라고 했는데 실상 지금 요 금액 자체는 생각한 것보다 더 지금 저희가 체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료 그 생산 원가를 저희가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에는 3,685원 정도 되는 이제 농장의 생산 원가를 갖고 있었는데 사료비가 증가되면서 농장의 생산 원가가 당연히 같이 되면서 지금 6월 기준으로 한 4,859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만약에 100원 그 사료비가 인상이 된다라고 보면 4,900원 정도의 BEP 동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지금 그 6월 달에 동가가 그래도 6,000원 정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BEP 그 동가에 대한 영향력은 좀 적지만 3월 달까지만 해도 좀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생산 원가가 4,432원으로 예측이 되는데 동가가 4,273원이라 이 시기에는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농장이 지금 돈을 벌기 어려웠던 구조로 봤습니다. 또 다행히도 지금 현재 동가는 좋지만 하절기 이후에 피크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희 양돈 시황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FCR이라든가 어쨌든 육성률 향상을 위해 생산원가 안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액상과 그 가공사를 접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제적으로 효과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부분들은 FCR은 당장 젖돈 육성돈 저희가 얘기하는 육성돈 구간으로 봤을 때는 한 0.2 정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요. 이후 육성률은 그래도 아까 보셨듯이 82%에서 87%라고 하면 그 MSY 1도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 허실은 2%가 절감됐을 때는 FCR이 0.05 개선되는 그 산출이 되었고요. 이를 경제적인 효과로 봤을 때는 사료비 절감은 FCR 0.2가 개선됐을 때는 오히려 사료 그 단가 자체가 60원 정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갖고 갈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생산 원가 절감이 256원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육성률도 사료비 절감이 20원에서 30원 정도의 효과를 갖고 있고 사료 원가 절감이 128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료 허실 감소는 그 사료비 절감이 한 마이너스 20원 정도가 되고 사료 원가 절감에 있어서는 한 80원 절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400원 정도, 400~500원 정도의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상사료를 그 간단하게 하면은 물에 먹는다던가 혹은 죽으로 만든다는 내용으로 좀 상상해 봤고요. 유럽에서는 이미 생산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1970~80년도부터 액상사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농장 내 생산성이 낮은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부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사용을 했지만 실제 제가 2주 전에 비부 유럽 그 축산박람회를 다녀와서 마트를 둘러봤었는데 그 베이컨이라고 하는 부위가 100g당 1유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유로당 1,340원이라고 하면은 그 정도 가격이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국내 마트로 가서 봤는데 100g당 그 삼겹살 가격이 비싸게는 2,800원, 3,000원 하는 것도 있고, 할인을 받았을 때는 2,5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트 가격 자체도 2배가 벌써 차이가 나는 거 보면은 유럽에서는 이미 생산성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고, 그중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액상사료를 선택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활발히 그 농장 중에 사용을 해서 벌써 유럽 농가의 한 3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상사료의 급여 모습이고요. 그래서 급이기가 두스에 맞게 옆에 양옆으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액상사료와 일반 건식사료의 장단점을 저희가 좀 비교해봤습니다. 건식사료의 장점은 일반적으로 다 사용하는 그 사료의 형태이기 때문에 관리적인 부분이 좀 용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염성이라든가 이런 설치비, 유지비 같은 게 낮습니다. 다만 그리고 액상사료의 장점으로는 그
1년별 단계별 세분화 급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육성동 구간의 2가지 혹은 3가지까지 급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비율적으로 세분 더더욱 그 급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료 허실이 감소되는 효과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설비 자체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ICT 최신 설비가 적용이 가능되고 이를 통해서 뭐 섭취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 데이터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사료라던가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좀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더 적극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로 인해 뭐 생산성이 기존 그 건식 사료 대비해서 사료 효율이 3에서 5% 정도 개선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단점도 있는데요. 건식 사료는 뭐 소화기성 질병이라던가 이게 좀 높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분진이 발생돼서 농장 내에 들어갔을 때 뭐 급이긴의 그 통 위에 보면 먼지가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좀 단점으로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리고 액상사료 단점은 높은 설치 비용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설치 비용 자체가 단가가 높다 보니까는 또 유지 보수 가치도 좀 비쌀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생 관리나 안정성에서 낮고 전체적인 어쨌든 액상이다 보니까 돈산의 습도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상 설비에 대한 간단한 이해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사료의 그 원료빈, 사료빈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액상 그 믹서가 있고 이를 통해서 농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그 사료 빈이라던가 요 그 배합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8대 방향의 용의 그 지침서에 용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액상사료의 그 장점과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액상사료의 가장 큰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2단계 사료를 그 라이신 요구량에 맞춰서 줬을 때는 초과되는 부분이라던가 그 손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영양소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는 건데 그 액상사료를 급여함으로써 뭐 줬던 2가지 사료를 이용해서 1대9나 2대8, 3대7 비율적으로 넣었을 때 저희가 얘기하는 라이신 요구량에 맞춰서 단계별로 급이가 되고 실제 이런 부분들이 돼지의 그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쳐서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로 인한 기대 효과는 그 FCR 개선, 그 다음에 사료 교체 스트레스 최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동근 교체에 따른 프로그램 용이가 된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음수 관리 부분들인데요. 당연히 액상 사료다 보니까는 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를 통해서 어떻게 그 물 수질 관리를 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당 급이 횟수는 1권장은 한 4회 정도로 급여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급여가 아니고요. 제한적인 섭취량에 맞춰서 급여함으로써 돼지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하고요. 보통 뭐 25% 그 4회 급여다 보니 그 4분의 1로 해서 표준을 급여하되 하절기 때는 낮 시간대는 섭취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좀 줄어들고요. 야간 시간이나 밤 시간대에 오히려 그 선선한 시기에 좀 놀려주고 동절기 때는 오히려 그 낮 시간대 좀 높여줘서 좀 계절별로 좀 달리 각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급이 횟수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장점 중에 하나인데 사료 허실과 호흡기가 감소됩니다. 그 액상 사료는 이미 물로 타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료 분진 자체가 많이 날리지 않습니다. 동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호흡기, 돼지가 발생될 수 있는 호흡기가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사료 허실은 그 적정량의 무제한 급여가 아니라 4회 혹은 5회 급여를 통해서 필요한 양만 급여하기 때문에 사료 허실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원형급이긴에 돼지가 달려들어서 이제 나와서 나중에 슬러리를 보면은 그 사료가 밑에 떡져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포함해 갖고 사료 허실 자체가 한 5에서 10% 정도 감소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액상 사료를 급여하시는 그 농장이라든가 유럽을 갔을 때 보시면 아까 사진처럼 굉장히 되게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은 이제 물과 어느 정도 혼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사료랑 물의 양은 1대3에서 1대4를 적정한다고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유럽에서 이미 연구가 되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중에 맞춰서 뭐 1년별에 맞춰 액상 그 섭취량은 당연히 증가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 액상사료의 장점에 대해서 좀 앞서된 연구 논문과 장점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래도 가공 사료가 좋다라는 걸 알고 있고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실제 가루 사료보다는 다 펠렛 형태거나 펠렛 형태의 가공이기 때문에 대조구 자체가 다 펠렛입니다. 그래서 펠렛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액상 사료가 급여했을 때 비교해 보면 젖던 구간에는 유의적으로 증체가 되었고요. 전체 구간을 봤을 때도 그 액상 사료가 펠렛 사료 대비해서 증체라던가 FCR이 0.3 정도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행동학적으로 봤을 때 보면 펠렛 사료 급여했을 때 눕기라던가 혹은 계속 사료를 먹는 행위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계속 무제한 급이다 보니까 다만 액상 사료는 급여할 때만 움직이고 급여하지 않을 때는 보통 누워 있거나 좀 애들이 스테블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눕기라던가 잠자기, 그다음에 물 마시기, 눕기 행동이 행동학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행동적으로 에너지 손실을 좀 들어서 증체 쪽으로도 좀 기여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율적으로 본 시험도 좀 있는데요. 그래서 펠렛 사료와 리퀴드 피딩을 1대3 정도 물과 사료와 물을 1대3 정도로 비율적으로 보면 증체량에 있어서는 암컷, 수컷 모두 유의적으로 증체가 증가하는 것을 보였고요. 정육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율적인 건데요. 그래서 사료를 1대2, 사료와 물을 1대2, 그 다음에 1대2.5, 그 다음에 1대3, 1대3.5를 비교해 봤을 때 일당 증체량에 있어서는 유의적으로 그래도 1대3.5가 증체량이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내었고요. 사료 요구율도 0.1 정도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료물을 더 진득진득하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1대3 이상의 1대3에서 1대4 정도의 비율을 하는 게 권장하는 부분들이고요. 이거를 좀 설명하는 부분들은 소화율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대3 이상이 됐을 때 1대4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 소화율이라든가 에너지 이용률 자체가 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액상 사료의 장점들에 대한 논문들을 좀 저희가 지금 리뷰를 해봤는데 전체적인 여러 가지 논문에 있어서도 건식 대비해서 습식, 액상 사료가 ADG, 증체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5.1% 정도 개선된다. 그 다음에 FCR은 마이너스 7.2%. 저희가 수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목표라는 FCR이 0.2 정도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논문들이 이제 취합이 다 됐고요. 그리고 앞서 나온 9개 유럽론과 실험에서도 동일하게 FCR이 0.2 정도 감소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0.2 정도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생산원가의 대부분 250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액상을 급여를 하려면 당연히 설비가 필요합니다. 무제한 급여가 아니고 급여하기 때문에 두수에 맞게 저희가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간이 확보되지 못할 때는 개체별의 체중이 좀 편차가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혹시 논문에 나와 있던 분들을 보면 급여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설명을 하면 만약에 내 위탁장이나 혹은 내 농장에 71령에 편입을 할 경우에는 그러고 나서 출하 때까지 간다라고 하면 1m당 3두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액상 설비를 할 때 기존 설비보다는 당연히 공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액상 사료를 그냥 쓸 수 있는데 있는데요. 그래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유기산재를 저희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기산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액상 사료의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섭취량이라던가 그다음에 증체량도 기존 건식 사료 대비해서 당연히 증가가 됐고요. 이거를 다시 1대3의 그냥 액상 사료를 비교해봐도 보시는 것처럼 증체량이 유기산에 첨가할 경우에는 액상 사료비 한 3.8%, FCR도 0.08 정도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액상 사료를 쓸 때는 그냥 쓰시는 것보다는 음수용으로 쓰는 유기산재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접목을 한다라고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저희 당사적으로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일반 사료, 제가 유기산재가 첨가되지 않는 일반 원료를 저희가 pH를 찍어보면 한 6.3, 6.5 정도가 pH가 보통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 저희가 그 가루로 되어 있는 사료 내에 유기산재를 첨가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5.4, 5.5대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산재를 활용함으로써 아까 그 위내 pNa를 떨어뜨려서 소화 흡수가 당연히 좋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액상사료의 이제 단점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곰팡이라던가 혹은 세균성 질병에 있어서도 취약되는 부분들을 pH를 떨어줌으로써 그런 단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상사료, 앞서 말씀드린 액상사료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사용할 때 어떤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액상사료를 하기 위해서는 믹서기랑 사료빈에 대한 그 아까 그림을 보셨듯이 별도의 격리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레시피 공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동일 공간에 저장할 때는 곰팡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로 격리를 하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배합을 한 다음에 즉시 급여를 해야 됩니다. 그 믹서기에서 사료와 물을 급여를 한 다음에 바로 급여를 해야 돼. 그 30분 내에 1시간 정도 급여가 돼서 30분 내에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시는 게 가장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설비가 하도 좋아지다 보니까 즉시 급여한 다음에 청소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드빈이라던가 급여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청결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라인 내에 혹시라도 사료가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곰팡이라던가 이제 세균성 질병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하는데, 최근에는 설비가 좋아져서 사료가 한번 쭉 밀고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척수로 그 유기산재가 들어가거나 혹은 음수제에 여러 가지 그 알칼리제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세척을 한번 쭉 밀어냅니다. 그래서 돼지가 사료를 다 먹고 나서 그 급익에 남아있는 그 잔류까지 물로 뽑아내서 충분히 그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설비들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료에 대한 샘플링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건식 사료 같은 경우에도 샘플링이 필요하겠지만, 주기적으로 사료 회사나 혹은 그 통해서 그 액상 사료를 만들고 나서 그 샘플에 대한 그 살모넬라든가 이콜라이, 대장균에 대한 유해열성에 대한 그 확인도 필요할 겁니다. 특히 여름철에 그 부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잔류가 남아서 급이 기능에서 곰팡이의 그 세균성에 대한 부분들이 취약될 수 있어서 그 샘플링을 주기적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농장별에 맞는 적정 pH, 무조건 pH가 낮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농장마다 적정에 맞는 그 유기산재 활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관리를 해서 그 서로 그 농장에 맞는 액상사료의 그 운영 방안을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취약할 수 있을 텐데, 거의 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수입 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예비 대체품이 상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 액상 설비 내 그 자재 자체가 좀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빨리 해야지. 왜냐하면 돼지는 굶을 없기 때문에 그런 수리 시설을 위한 대체품을 항상 상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알칼리 및 산성 세척제를 활용해서 급이기를 계속 청소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별동간화하는 그 레시피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탱크의 경우 세균과 박테리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한 UV 라이트를 켜주면 그래도 그 개폐 시 왔다 갔다 했을 때 저희가 라이트에 대한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 효모의 이상 번식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UV 라이트가 그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곰팡이 끼는 부분들이 UV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벽면이 깨끗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액상 사료는 저희가 이제 육성동 구간에만 활용할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는 EU 자동까지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EU 자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더욱 세분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 시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유 모동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확실히 육성동 구간의 효과를 보는데, 자동 구간도 조금 운영이 어렵긴 하겠지만은 모도는 좀 많이 어렵지 않냐라고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온 스트레스, 여름이죠. 저희가 사계절을 갖고 있는 여름철에 특히 섭취량이 증가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상사료 혼합 시 상대적으로 원수 자체가 낮다라고 하면 사료 자체가 그 시원할 거잖아요. 기존에 먹는 사료보다는, 그 건식 사료보다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섭취량 개선이 기대가 되고 당연히 그 고온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어쨌든 유기산재를 적극 활용한다라고 하면 하절기 때 그 pH 감소를 통해서 소화율 향상이라던가 그런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단점 중에 하나가 그 하나의 공간 안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급이 시설 하나 통해서 병원성균이 전체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주기적인 그 대장균에 대한 그 샘플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파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액상 사료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가공 사료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가루 사료보다는 가공 사료가 좀 더 그 흐름성이라던가 죽처럼 성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지만 근데 하절기 때 좀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옥수수 등의 곡류성 탄수화물이 비전분 다당류가 열처리를 통해 호화도가 상승할 경우에는 살모넬라 증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하절기 때는 그런 부분들이 더 살모넬라가 더 증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절기 때 좀 더 유의를 해서 가공사료 사용하실 때 사용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하절기 때는 저희 경험상은 가루 사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루 사료를 하절기 때는 살모넬라 때문에 오히려 가공보다는 가루 형태로 했고요. 다만 가루로 했을 때 이제 옥수수라 여러 가지 입도에 대해 그 흐름성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농장의 그 설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입도를 조정을 해서 잔류라던가 이렇게 다 급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공 사료를 할 때는 다른 그 세균성보다는 살모넬라 증식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는 직접 다녀왔던 유럽의 농가의 사용 실정인데요. 그 육성도는 한 10,000도 정도 되는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당 증치하락이 860이고요. 폐사율이 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후 육성률 자체가 97.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당 증치하락 860이면 보통 사료회사가 설계하는 그 젖돈 육성돈의 총 증체량을 보면 한 85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 860이라고 하면 굉장히 잘 자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액상 사료 같은 경우에는 5회 정도 급여해서 30에서 60분 정도 급여할 수 있도록 5회 급여한다고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저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부산부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유기산재를 쓰고 있었습니다. 유기산재를 포효함된 프리믹스를 항상 넣어서 저희가 pH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액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다 부산불입니다. 유럽에서는 자가 농가에 이미 저희가 얘기하는 분뇨장이라고 한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옥수수도 있고 이게 보면 과자박이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콩컨믹스라고 하는 그 옥수수 대를 자체적으로 발효시킨 다음에 그거를 사료화시킵니다. 그 발효시키는 이유는 옥수수 대를 발효시킬 때 나오는 이제 젖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기산재가 나와서 액상사료를 넣었을 때 효과를 더 볼 수 있다라고 봐서 이렇게 자기네 그 원료를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액상사료를 활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모던 600도 토픽스 GP 농장을 다녀왔었는데 이때 여기 성적도 되게 좋았습니다. 생시자도는 보시는 것처럼 14.6도, 평균 이유도수 12.6도 정도 되고요. 여기는 액상사료를 3회 정도 급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선 좀 특이한 점은 유기산재를 활용해서 액상사료가 항상 pH 4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pH 4 정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너무 낮은 것도 좋지 않다 보니까 항상 그 pH 메타로 농장 내에서 액상사료 급여하기 전에 그 pH 메타를 넣고 pH 4가 확인되는 걸 보고 그때 이제 급여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병원성균이라던가 소화율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pH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돈사가 깨끗합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분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없고요. 급이기를 통해서 먹을 때만 먹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당사의 이제 국내 실증 사료인데 실제 덴브레드를 사용하는 그 농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성적을 보면 작년도에 비육도는 한 7,600도 정도 출하했을 때 출하 성적이라던가 출하 1년, 그 다음에 지육률이라던가 등지방에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액상 사료를 급여했을 때 등지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지방들은 오히려 그 높아지지 않고 이제 평균 정도 나와서 저희가 1등급 출력률이라던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저희가 액상 사료의 장점을 확실히 갖고 있는 농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공 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공 사료는 뭐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고 사용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요 곡류와 원료를 배합해서 영양학적 가치 개선을 위해서 일정한 온도와 스팀을 통해서 사료 성형을 한 사료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럽이라든가 해외에서는 다 펠렛 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기 CJ 같은 경우는 그 베트남에서 사업을 되게 크게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사료도 다 저희는 뭐 임신 모돈, 그 포유돈 같은 경우 모든 다 사료들을 저희는 다 펠렛 형태로 사용하고 있고요. 국내만 이제 저희는 이제 가루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공 사료의 목적은 일정하고 균일한 영양 공급이 가능하고 가루 사료보다 그 불균형한 영양 섭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 이제 저희가 그 펠렛 사료가 있고 이 펠렛을 깬 이제 크럼블 형태로 현장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루 사료를 쓰다 보면 좀 이제 해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은 옥수수를 일단은 5에서 대두방은 3mm 정도로 가루 사료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가루 사료를 썼을 때 너희한테는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 못하면 거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소화 기능이 저하되지 않냐라고 말씀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인에 옥수수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절식이나 급식 안 했을 때 체중에 출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지육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공 사료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공 사료의 효과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FCR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 중에 그 가공사료의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는 원료 입자도를 중요시합니다. 특히 자동 같은 경우에는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 이하의 관리를 했을 때 일당 증체라든가 사료 효율이 좋아지고요. 그림과 같이 뭐 900, 700, 500, 300에서 보면 500에서 일당 증체량이라든가 그다음에 FCR이 가장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입자가 너무 곱다 보면 그 위궤양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500 마이크로 정도로 이제 권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육성돈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논문에 보시는 것 같이 가루 사료 대비해서 펠렛 사료 자체가 모두 일당 증체량이 좋아지고 FCR 자체도 우상이 나옵니다. 이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일당 증체량은 4에서 10%, 그다음에 FCR은 0.18에서 0.3 정도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그 가공 사료를 만들 때도 펠렛 직경이 좀 중요합니다. 그냥 뭐 크럼블 사료로 사용하실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도 펠렛을 쓴다라고 하면은 이 펠렛에 대한 연구도 있고요. 그래서 가공 사료 펠렛 직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mm로 권장합니다. 그래서 앞서 논문 실험에 보면 2mm, 4mm, 8mm, 12mm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일당 증체량이 가루 사료 대비해서 오히려 2mm 때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좀 소폭 감소되고 오히려 4mm 정도에서부터는 거의 완만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효율도 이 안에서는 4mm에서 펠렛 직경 4mm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펠렛 직경에 따라서 등지방 변화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크거나 작다라고 해서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4mm 정도를 권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4.8mm 갖고도 좀 실험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4.8, 6.4, 9.5 실험을 봤을 때 논문 중에서 뭐 효과가 있는 논문도 있었고 없는 논문도 있었는데 있는 걸 보시면은 그래도 그 펠렛 직경이 4.8에서 FCR 자체 그 사료 효율이 좀 증가된다라고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 펠렛에 왜 어떤 부분들이 좋아서 이제 FCR이 좋아지냐라고 보면 소화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방이라든가 섬유소 소화율이 가루사를 대비해서 가공사료가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 옥수수 전분 소화율이라고 하는 저희 알파도죠. 그 알파도, 그 옥수수 전분 소화율도 가루사료 대비해서 가공, 그 펠렛 성형을 했을 때 한 25%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쨌든 그 가공사료가 가루사료 대비해서 소화율이 좋아져서 저희가 그 증체 부분에 기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 다른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수입에 대한 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공사료 접목시 지용률이 개선됩니다. 특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화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장기 발달 자체가 기존 가루사료 대비해서 그 감소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라던가 소장이 결장 무게 자체가 가루사료 대비해서 낮아짐으로써 저희가 같은 115kg를 출하했을 때 그래서 장기 무게 자체가 줄어듦으로써 두 내장 족을 뺀 그게 지용률이잖아요. 그래서 지용률 자체가 영향이 좋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앞서 문헌들을 보시면 저희가 74%에서 보통 0.5% 이상 정도 지용률이 좋아지는 결과를 나타내고요. 저희 당사도 계열 사료가 다 펠렛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열 사료도 기존의 가루 사료와 펠렛 사료를 비교했을 때 지용률도 76에서 77% 정도로 한 1% 정도 올라가는 결과를 저희도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펠렛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공 사료를 썼을 때도 그 지용률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 결론인데요. 그래서 액상 사료와 가공 사료를 통해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생산 원가 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 중에서 FCR을 개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액상과 가공 사료로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 권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액상 사료 같은 경우에는 농장 여건에 만든 그 장단점을 좀 파악을 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농장마다 그 구조가 다를 겁니다. 어떤 농장들은 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설비 업체를 통해서 좀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의 사육 두수라던가 그 다음에 농장 하시기 전에 우리 농장의 수질이 좀 괜찮은지도 먼저 점검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단계 급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세 가지 배합 사료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FCR이 0.2, 요거는 확실히 개선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료 허실은 5에서 10%, 그 다음에 폐사율도 감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유럽에서는 5% 이내 정도로 하고 있고요. 가공 사료 같은 경우에는 급이기내 관리, 보통 이제 습식급이기를 쓰실 때는 그 가공사를 쓰면 이제 질퍽질퍽거리거나 뭐 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더 필요하고, 그리고 기존 가루 사료보다도 이제 흐름성이 좋다 보니까 급이기내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토출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가공 사료도 가루 사료 대비해서 FCR이 0.2, 그다음에 지용률도 0.5% 정도 개선되니 지금 그래도 곡물가 시대 계속 고공행진화 하고 있고, 어쨌든 농장의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FCR이라든가 어쨌든 지용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두 가지 사료를 뭐 접근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공 사료를 쓰면 사료율이 0.2 개선된다.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네네. 근데 국내의 가공 사료 네. 지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생각하시는지 국내 네. 상황이에요. 네. FCR이 왜 낮아지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아니 필렛 싸서 가공 사료를 적게 쓰는 이유요. 국내에서 적게 쓰는 이유요? 그거는 그 사양가분의 선택 취사일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그 해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사양가분들의 선택 취사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공 사료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 효과를 보신 분들이나 이런 부분을 쓰시겠지만은 이런 시기에 그래도 내 눈으로 내 공유를 좀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가루를 좀 더 선호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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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등록해서 24페이지에 유기산 관련된 내용 말씀하셨는데요. 유기산을 액상사료에 첨가를 해서 PCR 개선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요새 유기산 첨가량하고요. 유럽의 토픽사에 pH 4.0으로 사료 pH를 맞춘다고 했어요. 유기산을 첨가해서. 네. 그때 첨가량을 알수 그게 갔던 농가만 그렇게 하고 토픽스를 다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었고요. 그 종돈 농장에서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고,
유기산재는 거기는 음수를 쓰고 있어가지고 그 관리를 하는 거고요. 요 실험 말고 제가 요거 실험한 것들은 실제 유기산재마다 종류가 좀 틀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기산재를 썼을 때 얼마큼 pH가 떨어지는지 확인한 다음에 쓰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만약에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유기산재라고 하면 뭐 젖산도 있을 거고 젖산도 뭐 30%짜리 제품이 있을 거고 50%짜리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제품마다 좀 다른데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을 갖고 썼을 때도 한 0. 저는 키로당 톤당 2에서 3kg 정도 썼을 때는 저희 거는 pH가 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특히 톤당 2kg 정도 썼을 때 떨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제품마다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그 질문에서 네. 그 pH 4라는 게 인풋 기준이 아니라 인풋 기준. 돼지가 먹을 때 네네. 돼지가 아까 먼저 그 믹서기 안에서 찍고 확인한 다음에 보냈거든요. 2차 배합기에서 들어가는 pH 4는 네. 2차 배합기가 아니고 거기 2차 배합기는 어마어마하게 많량이거든요. 저게. 저 아닙니다. 저희가 그 배합설을 가지고 했을 때 나왔던 수치고요. 예. 그래서 배합기 내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여기는 저희가 제품을 이제 어떻게 보면 유기산을 첨가해서 드리는 거고 농장 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물로 섞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pH가 요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실제 생각외로 그 유기산재가 그 가루가 얼마 들어가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는데 실제 좀 실험을 해보시면 생각외로 사료가 좀 pH가 떨어집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을 그만받고 점심시간이 좀 걸려 있어서요. 고생해주신 홍성민 목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민 목사님께서는 어려운 현장에서도